한 달 만에 뵙는 아버지와 함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간 정세현 10호로 발행하겠습니다. 자, 제 앞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죠. 한 달에 한 번씩 뵈니까. 한 달에 한 번인데도 오랜만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자주 오고 싶다는 그 지호이가 깔린 얘기였지. 자주 오고 싶으세요? 아니 뭐. 그 아버님 방송하러 오시는 것보다 그 자식들 만나러 오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참 방송하러 오십시오. 네. 뭐 2주에 한 번씩 하셔도 되고요. 글쎄 이제 그거는 저 마차하고 협의를 해봐야 돼. 왜 갑자기 마차랑 협의를 해? 저랑 협의하시면 되지. 아 그래요? 마차가 차를 보내줘야지. 그 말씀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장관님을 한 달에 한 번씩 뵐 때마다 시간이 또 이만큼 흘렀구나. 그래서 장관님 가실 때 배웅할 때 다음 달에 또 건강하게 봬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벌써 10월이라니 참 2023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10월 달 하면 14 선언 그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16년이 됐어요. 그래요. 벌써 16년 됐구나. 네. 그때 나는 특별수행원 무슨 단장인가 하는 직함을 붙여줬어요.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전임 선배 장관이라고. 근데 뭐 단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역할이 있거나 무슨 뭐 예를 들면 호텔방에 보통 호텔에 우리는 묵었었는데 대통령 일행은 이제 백화원 초대소에 묵고 근데 뭐 방을 크게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해서 단장이라고 그래가지고 14 정상회담 때 평양을 다녀왔었죠. 그러니까 그게 벌써 16년 됐네. 예. 그게 이제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6.15 김대중 김정일 위원장의 6.15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또 김정일 위원장의 14 그리고 이제 이게 문재인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4.27 9.19 여기 이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이 민주 세력이 계속 집권을 해야만 이게. 근데 14만 놓고 봐도 예를 들어서 6.15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제 북한을 방문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얘기를 잠깐 하면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2003년에 취임하지 않았어요? 2004년 내가 이제 통일부 6월 말에 통일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에 김대중 평화센터 이제 부의사장으로 영입이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제 발령을 내셨는데 김대중 평화센터 출입을 할 때예요. 4년 5년 그 시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빨리 지금 2차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왜 미적거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뭐 주로 국내 언론 인터뷰는 잘 안 하시고 이제 해외에서 주로 찾아와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2차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러가지고 정 장관도 이 국내 언론들하고 자주 만나던데 좀 2차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그런 좀 내용을 좀 담아서 얘기를 좀 많이 하시오. 이게 자꾸 저쪽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것이 전달이 돼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좀 서두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는지 지금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 매우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면서 2007년에 이제 회담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을 내가 지금 반추를 해보니까 그때가 이제 부시 대통령 때 아니요. 네.
결국 북핵 문제가 전혀 진도가 안 나가는데 너희들 남북 대화부터 남북 정상회담부터 한다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이런 미국의 견제 내지는 그 뭐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간섭 때문에 그렇게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해버리니까 10월 9일 날 바로 11월 달에 하노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 그때 ARF 회의인지 이런 그 국제 행사 때문에 여러 나라가 모이는 과정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비로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면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는 문제를 협의를 해야만 종전선언이죠. 예. 문제가 풀릴 것 같다. 그러니까 비핵화와 종전선언,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야만 비핵화라는 출구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문제를 남북 간에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부시가 비로소 입을 오늘 뗐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비교적 미국으로부터 자유롭게 움직이려고 하는 대통령이었었는데 또 불구하고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비로소 그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1년 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 겁니다. 예. 근데 더 하나 좀 내가 얘기 나온 김에 그 이제 그때 정상회담 그 준비 행사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이제 그 특별 수용을 포함한 뭐 자문단 회의가 열렸었어요. 그때 내가 이제 청와대 회의장에 들어가면서 그 청와대 본관 현관에서 당시 안보실장 백종천 씨를 만났어요. 백종천 안보실장을 만났어요. 백종천 실장을 만나가지고 참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동안에 안보실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 그랬더니 그 백 실장이 그래요. 말 마시오. 지금 그동안에 미국보다 한 발 앞서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주 꽉 쩔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내가 그거 돌려놓으라고 무지하게 노래 걸었고 지금 50%밖에 안 돌아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참모가 미국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 좋을 게 없다는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묶었던 거죠.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도 4.27, 9.19 두 번의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남북관계 그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미국이 갑자기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그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발목을 잡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뭐 기구는 없었는데 협의체 같은 건 없었는데 저건 미국이 앞서가지 말라고 자꾸 견제를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아서 난 지금 6.15, 14, 뭐 4.27, 9.19 이거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 걸 이어지게 하거나 그 후속편이 나오도록 하려면은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 진보 정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이 미국의 그 뭐라 그럴까 방해나 견제를 물리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흔치는 않아요. 그렇겠죠.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죠, 사실은. 네.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듯한.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05년쯤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더라면 그렇더라면 2003년부터 시작된 6자 회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도 훨씬 더 부드럽게 전개가 되면서 북한이 2006년에 핵실험을 하는 그런 불상사는 안 일어났을 겁니다. 네. 지금 뭐 만시지탄을 하는 거지만은 어쨌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다음번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국이 약간 좀 싫은 기색을 보이더라도 미국을 설득하든지 아니면은 먼저 일을 벌려놓고 사후에 동의를 구하거나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나 북핵 문제보다도 한 발 앞서가는 식으로 한다면은 북핵 문제도 순조롭게 풀리지만
그거를 뭐 삼위일체로 연결한다든지 또는 뭐 한미 공조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헛된 명분에 사로잡히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뭐 굉장히 좀 고전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때로는 자주적으로도 풀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이제 대북 전단지 살포, 거기도 확성기 방송 이런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거든요. 지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걸 지금 뭐 그것도 역시 또 시행령으로 풀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니까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무슨 뭐 내규 그다음에 뭐 조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진짜 법무부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지만은 검수완박이라고 이제 법을 만들어 놨더니 그걸 시행령으로 뒤집는 걸 보면서 야, 윤석열 정부는 진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정권이에요. 그러니까요. 시행령으로 법률도 완전히 뭉개고 그냥 헌법까지도 무시를 하는 그런 식의 그 정치를 하면서도 그게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 전단살포 금지법을 무력화시키면은 또 미국의 또 그 NDI든가 미국에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돈을 대주는 단체가 또 있어요. 네. 물론 국가 예산입니다. 예산에서 나오는 건데 NDI가 이름 뭐더라. 그동안에 그쪽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보냈었죠. 활동을 하고. 그래서 달러도 거기다 이제, 넣어서 보내고 그랬었는데, 미국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가 그걸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그러면 뭐, 삐라 뿌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북쪽에서 또, 그 다음에 더구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지금 재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북쪽에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확성기 방송을 할 때 그 스피커를 겨냥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총도 쐈던 사람들 아니요. 그렇죠. 응? 그런 일이 이제 곧 또 일어날 겁니다. 그게 내년 선거에서 보수 결집을 불러오는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혹을 느낄 것 같습니다.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효력 정지시키면서 전단살포 금지법은 뭉갤 수 있는 또 시행령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마음대로 뿌리게 하고 단속 안 하고 이러면은 그리고 확성기 방송 재개하고 하면 2, 3월간에 총소리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요걸 또 선거에 이용해 먹겠다. 북풍을. 그렇지. 그런 시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말하자면 이쪽에서 총풍을 유도하는 거지. 근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대북 전단지를 살포를 하면 남북 관계가 회복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되게 사소한 거지만 뭐 저쪽에서는 북한 쪽에서는 최고 존엄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난이랄까 막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막 원색적이고 이런 거를 내용을 떠나가지고 살포하게 사실상 방치하거나 내버려두면 찬성한 입장처럼 돼버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저번 문재인 정부 때 확성기 다 뒤로 물러나게 했던 거를 다시 재배치해가지고 또 방송을 시작하고 그러면 그 접경지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만 이제 불안불안하고. 그러니까 저쪽 접경 지역 주민들은 어차피 당국의 감시하에서 철저하게 통제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건 참고 지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쪽에 이른바 접경 지역 뭐 파주, 연천, 무슨 철원 이쪽에 살고 있는 강화도까지 포함해서 이쪽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매일매일 불안할 거예요. 과거에
북쪽에서 그 확성기 풍선, 그러니까 이 대북 전단을 띄우는 풍선을 향해서 쏜 그 총알이 예. 비켜가지고 파죽은 무슨 면사무소에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이 그 총알 맞지 말라는 법이 없죠. 야, 그 서울 지하철 1호선이요. 연천까지 갑니다, 이제. 참. 그래요? 네. 어디로서 연결이 되지 그렇게 1호선이? 소요산 지나서 나중에 연천까지 가게 돼 있죠. 야, 물론 아직 지금 미개통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야, 대단합니다. 이게. 이야, 머지않아서 부산까지도 지하철로 가겠구나. 지금 충남까지 가잖아요. 어디? 충남. 성남 가지. 원양온천 뭐 여기까지는 가니까. 그거는 저 1호선 그 예. 전철이지. 네, 전철. 시니어 패스 가지고 있으면은 원양온천 무료로 갈 수 있대요. 나도 한번 가볼까? 참. 야, 어쨌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신원식 구구 성향의 국방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이제 9.19 군사합의 파기하겠다까지 나왔어요. 파기하는데 일단 뭐 효력 정지부터 시키겠다고 그러죠. 근데 이건 멍청한 짓이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 이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강원도 그 북쪽은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영제로 하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에만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인데 그 절반이 여기 삽니다. 그러니까 넘어요. 절반 넘어요. 한 55% 돼요 지금. 글쎄, 55%야? 네. 그런 수도권이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쪽에서 북쪽에서 총알이 날아올지 또는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르는 일을 일부러 불러들이는 일을 하는 결과가 되는 행위를 한다고? 9.19 군사 분야의 무슨 합의서의 효력 정지, 파기 등등. 그 이직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직? 이번 찍은 사람들. 답답한 게요. 군사합의 파기의 명분은 북한이 미사일도 아니에요. 지금 저 위성 쏜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인데 북한이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너희들한테 우리가 총질 안 할게, 도발 안 할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북한 쪽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파기를 해버리면 쳐들어와라 이런 뜻이 돼버리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군사합의서 그 군사 분야 합의의 그 특징은 뭐냐면 비무장지대라는 것이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그 각각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4km인데 거기서 다시 2km씩 올라가요. 그 남쪽으로도 그렇고 그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아니 군사 그 철조망으로부터 2km만 북쪽 그 구간에서는 말하자면 연대급 이상의 그 부대 이동을 삼가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하려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도 그 철조망으로부터 2km 이내에는 연대급 이상의 훈련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을 상대로 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못하게 했다는 것만 지금 부각을 시키는데 예. 이른바 지금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신원식 신임 국방장관까지 우리가 북한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만 하는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해서 함부로 군사적 장난을 못 치게 만드는 그거는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발을 묶어놨는데 답답합니다. 진짜.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왜 또 굴종이라고 그래? 상대가 있는 그런 협상에서는 반드시 그 상호주의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굴종이에요, 굴종은? 여기 군사합의 일이 뭐냐면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을 상대로 해서 그 적대 행위를 못하게 맺는 것이 지금 손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북쪽이 우리를 상대로 해서 그런 적대 행위를 못하게 만드는 건 왜 얘기를 안 하냐 이거야. 우리한테 이익이잖아요. 참 답답하다. 야,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쪽의 수도권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 개성에서부터 그 평양까지가 160km야. 어? 근데 우리는 지금 철조망으로부터 뭐 그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여기 서울까지가 그저 한 20km, 20km 정도? 30km는 되겠구나. 그렇게 수도권이 그야말로 북한과 매우 가까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9.19 군사분야 합의서는 우리한테 득이 되지 북한한테 득이 되는 합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자신들의 지지층, 극우를 상대로 해서는 마치 그게 힘에 의한 평화 이렇게 이제 힘에 의한 평화를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거를 상대방이 쉽게 표현해서 한국 안 쳐들어오겠다고 약속한 것을 파기하는 건 좀 그럼 그러니까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화해와 협력에 의한 평화가 그렇죠. 더 지금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 프로시아의 이 군사 전문가였던 폰 클라우제비치가 한 말이에요.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이제 군인들은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국방 예산을 키워야 되고 군인들이 처우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맨날 하는데 입에 달고 사는데 근데 일단 아주 작은 평화는 그런 힘에 의한 평화, 국방력을 강화해서 북한이 감히 남한을 상대로 해서 군사적 도발을 못하게 만든 것이 기본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건 기본일 뿐이야.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군사적 그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진짜 평화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영어를 쓴다면은 피스키핑 해야 되지만 피스메이킹 프로세스도 해야 된다 이거야. 대한민국의 정부의 역사를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때는 그 양반은 북진 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힘에 의한 평화 마인드였었죠. 박정희 정권 들어서서도 61년 5.16 집권을 한 뒤에 초기에는 소위 말하자면 성공 통일론이었었습니다. 북한을 이겨서 통일을 한다는 그 통일론이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경제가 북한에 비해서 형편없이 열세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북한보다 북한을 따라잡기 시작한 것이 60년대 말 70년대 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확실하게 따돌린 것이 70년대 중반입니다. 60년 4.19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나던 4.19 나던 해에 우리 1인당 소득이 87달러고 북한이 147달러였으니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는 그러니까 가난한 처지에서는 무슨 연방제고 뭐고 전부 다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주장했지만 미국 믿고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입니다. 그야말로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갔어요. 말하자면 선평화 후통이 아니라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그런 고를 내걸고 경제 개발을 열심히 했는데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지니까 1969년에 통일호를 만들었어요. 해방 직후 48년에 국방군을 외무부하고 국방군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1년 후에 대한민국 정부 안에 행정부 안에 국토통일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통일부의 전신인데 나는 국토통일원 시절에 들어갔죠. 77년에. 그러니까 그 국토통일원이라는 것은 국방부는 피스키핑을 하는 데고 가만 보니까 국제정세도 그렇고 남북 간에 뭔가 대화의 어떤 끈은 이어가야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북쪽이 장난을 못 친다 하는 철학을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국토통일원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71년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시회담도 제안을 하고 72년 7월 4일 날은 유명한 7.4 공동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군대에서 그야말로
못 맞췄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경우에도 피스키핑 프로세스에 병행해서 피스메이킹 프로세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쭉 통일부는 날로 기구가 커지고 예산도 늘어나고 그랬죠. 또 장관의 또 지휘도 한때는 부총리까지 격상됐었고. 그런데 난데없이 지금 이 힘에 의한 평화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통령이 화해와 협력에 의한 평화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북한을 뭐 윽박지르거나 밀어붙이거나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막 하는 국방장관을 임명한 거 보고, 야, 이거 정말 참 빨리 지금 3년 반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빨리 내려오면 되죠.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나 그것은 그 희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이제 장관 임명하는 거 보면 남북관계 어떻게 하겠다, 뭐 대충 예상되었던 바지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뭐같이 딴다고 표현했던 게 그거잖아요. 북한의 굴종적이기 때문에 이완 정보다 나라 팔아먹는 거다를 논리로 갖고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 대통령은 심지어 군대도 안 갔다 온 부동시 의혹이 있는,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군대를 갔다 오거나, 박정희도 그렇게 안 했다는, 군인 출신인 사람도 그렇게 안 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나 전두환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 이제 후임 아닙니까? 네. 전두환, 노태우도 다 육사 출신들이고 군인 대통령들이지만은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남북 대화 열심히 했어요. 그때 그때 진짜 내가 남북대화 사무국에, 통일부에 남북대화 사무국 대화 운영부장을 하면서 체육회담도 하고 뭐 총리급 회담을 위한 뭐 접촉도 하고 무지하게 바빠가지고, 그때 지금 내가 눈이 나빠진 거예요. 그때 80년대 초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구나.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아니, 밤을 새워서 무슨 뭐 하여튼 보고서를 쓰고 해야 되니까. 남북회담을 판문점에서 하고 나면은, 청와대에서 그때 비서관이 말에 전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양반이 내 전임 통일부 장관이 됐지만, 최순영이 아니라 홍순영 비서관이 회담 끝났는데 그날 내일 아침에 각하께서 보실 수 있도록 다음 회담 대책을 보고하라고 그러니, 아니, 회담 끝나고 난 뒤에 북한의 동향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다음 회담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내일 아침까지 다음 회담 대책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뭐 당시에 장관님이나 우리 대화사무국 국장님들은 대화 운영부장을 불러가지고 빨리 지금 좀 청와대 얘기니까 시간 내에 문제 해결하고 밤새울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눈이 시력이 확 떨어지더라고. 그럼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가 뭐 눈 상했다는 그걸 자랑하려고 자랑이 아니라 뭐 고소하는 게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도 북한은 어떻게든지 회담이라는 틀 속에 넣어가지고 북한이 사고를 치지 않도록 달래고 또는 감시를 하는 그런 작용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정권이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는 관리 능력이 사실 없는. 그렇지. 그러니까 선동만 있는. 그렇지. 이런 거죠. 네, 대통령이 부적합한 자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남북관계가 위태위태하다.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어디 뉴스를 잠깐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라이브에서 민주당 정권 시절에 통일부 장관들을 불러내가지고 대통령을 막 비난하는 방송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 이름을 직접 거명을 했습니다. 참네. 이제 잘라내기죠, 잘라내기. 그런 이유로 사회자를 잘라내기. 아마 다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뭐 방송 진행자 거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그게 그 진행자 혼자 합니까? PD하고 다 물론 같이 이제 뭐 작가, PD, 진행자 이렇게 다 합의 맞아야 되는 건데, 제가 나 말고 또 이종석 전 장관도 부른 것도 문제가 됐더구만. 야, 뭐 이런 조건이 다 있을까요? 아니,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힘에 의한 평화만 있는 게 아니고
교류 협력, 화해 협력에 교류 협력에 의한 평화도 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평화다. 그리고 그런 그 큰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피스메이킹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군인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8년 만에 8년도 안 됐지. 69년 3월 1일이니까. 그랬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다 남북 대화에 얼마나 그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그렇게 가면서 관리를 해가지고 전쟁을 예방을 했죠. 자, 보겠습니다. 진짜 불안불안해 죽겠어요, 아주. 그렇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럽시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도 북한제 무기가 갔다. 근데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싸우는데도 북한제 무기가 갔다.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은 북한 만능설 이런 건데 어쨌건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 사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의도가 뭘까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지금 말하자면 북한한테 빨간 딱지 붙이기인데 네. 나는 그 하마스의 그 지하 동굴이 뭐 500km라면서요? 500km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뭐 땅속에서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500km 될 수 있지. 500km 될 수 있는데 나는 옛날에 그 월남에 갔을 때 베트남에 갔을 때 사이공 교외에 있는 구치 터널이라는 데를 들어가 봤어요. 그게 구치 터널이라는 것은 그쪽 베트남은 그 흙 자체가 진흙만이 아니고 무슨 석회석 비슷한 걸로 돼 있어가지고 일단 딱 그 파기도 좋고 그다음에 구멍 뚫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뭐 별도로 무슨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 안 오고도 그냥 그대로 거의 지하 도시 비슷한 걸 만들 수 있는 정도로 그게 땅이 토질이 좀 특별하대요. 근데 이게 들어가는 구멍은 월남 사람들 덩치에 맞게 작아. 미국은 못 들어가. 한국 사람도 같이 간 사람들도 덩치 큰 사람 못 들어갔어요. 이제 보람 PD 같으면 잘 들어갈 거야 아마. 근데 왜 뜬금없이 출연을 시켜요? 강의. 아니 그렇게 그 구치 터널 들어가는 데는 저 정도가 좋다. 나도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근데 동굴 이름이 명품이네요. 아주. 응? 동굴 이름부터가 명품이네요. 네. 구찌라는 것이 무슨 핸드백 이름인가? 뭐 넘어가시죠. 아니 근데 자관 그게 항불 전쟁 때 만든 거예요. 예. 그다음에 거기가 미군 나중에 월남 주둔군 사령부에서도 멀지 않았어요. 근데 미군이 그걸 몰랐어요. 구치 터널을 다녀온 뒤에 내가 베트남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그러는데 하마스에 들어간 그 지하 동굴이 내가 볼 때는 북한제보다는 베트남 기술이 일찍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또 지금 베트남은 지금 미국하고 수교도 했기 때문에 빨간 딱지를 붙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러시아가 쓴 포탄에 북한 것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하마스가 쓰는 무기에도 북한제가 있고 땅굴마저도 북한제다 그러는데 북한이 그렇게 만능이면은 참. 그러니까 지금 세계 각국의 분쟁에 지금 북한이 개입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이 러시아의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무기를 지원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그 러시아로 건너가는 북한 마지막 역은 두만강역이라는 데입니다. 낮은 선모 지나서 두만강역에서 철교를 건너가면 이제 핫산이라는 작은 역이 하나 있고 거기서 다시 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야만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 두만강역에서 핫산 쪽으로 건너가는 그 화물 열차에 큰 짐들이 많이 실린 것을 또 유성으로 찍어가지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기차로도 가고 배로도 갔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작년 9월 아니 금년 9월 13일 날 그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장시간 러시아로 가서 보스토친이라는 우주 개발 기지에서 이 북러 정상회담을 하고 왔는데, 그리고 금년 지금 아니 이번 달 18일 날, 오늘 18일이죠. 18, 19 지금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좀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북한에, 평양에. 또 7월 달에 7.27 때는 그 러시아의 그 국방장관이 다녀갔고, 그래서 북러 간에 국방장관이 평양을 찾고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가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우주 발사 기지까지도 보여주고, 또 뭐 무슨 유리 가가린 그 무슨 비행기 그 제작소라는데 그도 가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해군 기지도 다 보여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북러 군사 협력이 지금 긴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저희들이 정리해서 발표해놓고, 북한제 무기가 러시아에 넘어갔다는 게 무슨 뉴스예요, 그게? 그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북한이 지금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죽을 지경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돈 되는 일은 뭐든지 해야지. 그게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예. 사람이 배고플 때 도덕이나 법을 생각하고 굶습니까? 사람 안 보면 물건 훔쳐 먹을 수 있는 거지. 예. 댓글창에 아마 그 윤석열 찍으시는 어르신인가 봐요. 김정은 변호하는 게 진보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김정은 변호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 모든 행위,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면 김정은을 변호한다고 생각해요. 이상한 뇌구조를 갖고 있죠. 그리고 남북 관계든지 뭐가든지 그 대외 관계에서 상대가 있는 문제에서는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왜 저러는가, 그걸 알아야 그것을 그런 행동을 고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략이나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북한이 지금 러시아의 물건을 팔고 하마스에다 북한 무기를 파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제적인 문제란 말이야. 돈이 들어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동안에 제재를 통해서 굶주리게 만들어 놓고 돈 버는 일을 하는 거 가지고 그 욕을 하면, 그러면 문제 해결책은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컨테이너 1000개 분량 무기를 지원했다고 했지만, 뭐 믿거나 말거나 러시아는 북한과 무기 거래 의혹을 부인했고요. 물론 부인하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저번에 이제 김정은이 푸틴을 만난 거를 답방, 푸틴이 북한에 오는 것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 외무상이 지금 18일, 19일 날 방북한다더라까지가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18일 날 이제 방북해서 아마도 푸틴의 평양 방문 일정 같은 것을 협의하는지, 또 일정뿐만 아니라 와서 지금 어떤 합의를 할 것인지, 협의를 할 것인지를 사전 조율을 해야죠. 어쨌건 러시아 장관이 지난 7월 달에는 국방장관이 다녀갔고, 10월 달에는 또 10월 중순에는 러시아 외무장관이 다녀가는 거 보면 북러 관계는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자, 좀 진행시켜 볼게요. 근데 이제 이게 러시아하고 북한이 급속도로 가까워진 측면이 있고, 하나 더 보면 지금 푸틴이 중국 방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러시아, 북한이 급속하게 결집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러시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중국을 방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 18일 날 중국에서 중러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래요. 오늘이요? 네. 오늘? 네. 북러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지금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지금 그 북한,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해 들어가니까, 푸틴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갖다 와서 줄이기 위해서라도 뭔가 미국의 힘을 뺄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은 중국과 손을 잡아야죠. 예. 아마 이번에 푸틴이
중국에 와서 시진핑을 만나고 난 뒤에 중국 쪽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휴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중재자 역할을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푸틴으로서도 시진핑이 나서가지고 시진핑은 지금 그런 대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렇게 중동 쪽 나라들하고 좀 가깝단 말이에요. 시진핑이 이제 점점 국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뭐 프랑스나 영국이 나서는 것보다는 중국이 나서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 편에 유리한 방식으로 종결 지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은 푸틴이 와서 그걸 부탁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국제 정치에서 또 하나 이제 말하자면 헤게모니를 놓치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마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를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공격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전날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500명이 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걸 보면은 이스라엘도 이제 바이든을 완전히 지금 무시하는 거죠. 미국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 국가? 이게 한 10년 전 트럼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전혀 예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유엔에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 폭이 없다. 서기관이? 네.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입장 표명, 그러니까 성명이나 담화가 나올 때는 그 사람의 공식적인 지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대사 김성이에요. 성김이 아니라. 김성도 아니고 차석 대사도 아니고 거기 유엔 대표부에 나가 있는 서기관이 말하자면 소규모 분과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절대로 핵을 포기할 생각도 없고 우리는 헌법에다 핵 보유국을 명기했기 때문에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는 그거는 지난번에도 이미 외무상도 얘기를 했어요. 대내적으로 평양에서 대외적으로 중앙통신을 통해서 어차피 핵 포기한다는 얘기는 물론 안 하죠. 그리고 당연히. 그때도 내가 어느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게 아주 세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처럼 하는 것이 그러면 북한의 불변의 입장이냐. 나중에 만약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가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때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일종의 사전 조치가 이번에 헌법에다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처럼 명문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헌법 개정을 하려면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 다수당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군소정당의 합의를 받아야 되고 다시 국민투표로 붙여야 되는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북한 같은 데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령 다음번 미국 대통령 만나가지고 협상하다가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했던 북미 수교 그다음에 평화협정 그러면 북핵 문제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이거 세 가지를 묶어서 하기로 했다고 하는 그 플러스 알파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미국 측의 답을 받아낼 수 있다면은 북한으로서는 헌법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사인을 보낼 겁니다. 결국에는 북한이 협상 카드예요, 협상 카드.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계속 제재를 하면서 북한을 아사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 결국에 북한의 출구는 이제 러시아 또는 중국 등과의 더 결속을 강화시키면서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해야 될 한국의 역할이 완전히 쏙 빠진 상태로 지금 미국과 중국 이번에 보니까 바이든 시진핑이 11월 달에
미국에서 미중 정상회담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아니 이제 그거는 그 미국에서는 부르고 싶어 하는데 시진핑 그 주석으로서는 미국까지 가서 바이든을 만나 가지고 가령 이 미국에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가고 있는 경제 제재라든지 무슨 반도체 수출 금지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서 그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가죠. 그게 사전에 조율되지 않으면 시진핑은 갈 필요 없죠. 가가지고 괜히 사진만 찍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계속 연기 피우는 건 지금 미국 측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내년 선거용입니다. 내년 선거.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 바이든 선거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에서 포로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한테 보복 조치로 포로들을 처형한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제 선거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갈수록 어쨌건 간에 한국의 위치는 점점 입지가 약화되는 거죠. 아니 점점 약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약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지 하는 이런 상황. 사실상 지금 미국이 한국을 홀대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야 북한 너 좀 자제해. 미국 형님들 잠깐만요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지리적으로 그야말로 북한은 머리에 이고 사는 형국가 아니에요 지금. 지도를 보면은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사는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미국의 국제정치 차원에서의 자기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악마를 만들어 에너미를 지적하고 악마화해가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막 그 세력을 규합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적어도 동맹국인 그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살살해라.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대들지 않도록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당신들이 남은 힘을 이 한반도가 아니라 어디 중동에 가서 쓰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가서 쓰도록 이렇게 좀 조율을 할 테니까 기다려달라. 우리한테 좀 재량권을 달라는 식으로 나가야 한국 외교가 활이 있고 그러지. 외교부도 지금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통일부 할 일 없어지듯이 외교부도 할 일 없어져요. 미국만 따라가면 되지 무슨 외교가 필요해요. 뭐 외국에서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그런다는 거 아니야. 한국 정부 입장은 물을 거 없다고 미국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뭐 한국 대통령실이 미국한테 도청당해도 말 못하는데. 부끄럽습니다 진짜. 아유 부끄러워. 참 창피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글퍼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쌓기까지의 기간이랄까 공이 있는데 하루쯤에 털어먹고 전단지 날려 확성기 틀어 이게 유일한 그러니까 남북관계라는 게 외교라 그랬잖아요. 이 외교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뭐 통일부를 위헌스럽게도 통일을 방해하는 그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도대체 이거는 나는 내가 통일부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참 통일부 그 후배들한테 참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 잘못은 아니지만은 지금 뭐 기구 축소해가지고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간신히 살아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장차관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속담에 오직 하면 의부대비를 애비라고 부르고 살겠느냐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요? 처음 들어봐요 저는. 처음 들어봐. 그런 속담 처음 들어봐요. 오죽하면 의부대비를 애비라고 부르면서 그 밥을 얻어먹고 살겠냐. 밥 얻어먹으려고. 그렇지. 안쓰러워요. 참. 그러니까 이게 결국 외교라든지 한반도 평화는 결국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결국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 소위 피스메이킹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거지. 그걸 대북 굴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자세히 보면 윤석열이 하는 행위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정권 유지.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정권 유지하겠다. 남북관계 파탄 나든 말든 상관없다. 그 기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대륙이 올인하다 보니까 경제까지 같이 망가져가지고 놀랍게도요. 그러니까 중국 그 성장률이요. 올해 예상되는 성장률이 아니 네. 조선 좀 아래 을사늑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을사오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완용, 박재순 뭐 또 뭐 등등 해서 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일본하고 가까워져가지고 일본 밑으로 들어가더라도 내가 호의호식하고 일본에서 돈 많이 받고 대우받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거 아니요. 그때 고종은 뭣도 모르고 그냥 끌려갔지만은 고종의 임금은 지금 글쎄 정권 유지를 위해서 보수 정권을 계속 영속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 밑으로 들어가고 북한과 왼수를 진다? 나중에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확실히 보이잖아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국가의 존엄이고 국격이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아니 제3국에서 적어도 국제정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입장을 알아볼 필요 없이 미국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라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이고. 그러니까 통일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자괴감 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직 하면은 의부대비를 애비라고 부르면서 밥을 얻어먹고 살겠냐 그러잖아. 통일부 직원들 이야기구나. 그분들도 지금 평생을 나도 이준석이처럼 물어볼까? 아니 진짜요. 나 이제 참 예. 박정희 때부터 뭐 군인 대통령들 밑에서도 일해봤고 그랬지만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봤어요. 아까 그 댓글창에 글을 썼던 분이 쫓겨나긴 했는데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그들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미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전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 상태를 계속 대치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뭐냐.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일제가 우리한테 했던 그 모든 짓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요 또.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면서. 윤석열이 외교가 그거잖아요. 일본과 평화롭게 지내는 게 목표예요. 근데 북한과는 평화롭게 지내면 안 되는 뭔가 이중적 모순 구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맞아. 진짜 희한한 정권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관계는 위태위태하고 대한민국은 고립되고 있고 안타깝습니다. 고립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네. 그러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국격은 정말로 참 형편없이 낮아질 겁니다. 윤석열 5년이 지난다면 그걸 다시 세우는 데는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과거 상실증에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남북 관계를 복원시키고 발전시키는 쪽으로 나갈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은 그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자 아직까지 희망은 있다. 해본 가락이 있잖아 우리가. 그럼요. 우리 전 세계에서 1, 2위 다투는 머리 좋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자 월간 정세현 이번 달에도 개선되는 건 없네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은 어떨지 한번 조금만 기다려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더 잘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자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11월 초에 내가 6, 7, 8, 9, 10 6, 7, 8, 9, 10인가? 중국을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중국 가서 좀 여러 가지 얘기 좀 듣고 동북아 국제 정치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그쪽에 가면은 북한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윤석열이 순방비로 500억 넘게 쓰는데 우리 정세현 장관님 중국 순방하시라고 앞에 책 좀 사주세요. 정세현의 통찰. 아직 안 읽으신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쪽에서 모든 경비 초청해 그런 거 있어요? 줘가면서 초청받아서 가기 때문에. 예. 참. 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관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달에 중국 다녀오셔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